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관호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론조사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를 좀 살펴볼 텐데 제 옆에 있는 성유미 앵커가 어제 이슈폴폴 통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로는 대통령의 새 메시지 영향으로 급반등했다라고 이제 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한국갤럽에서 내놓은 결과를 보면 이게 취임 후 최저치 37%대까지 떨어진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 방법의 차이 어떤 게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갤럽에서는 일단 부동산 정책이 부정평가란 이유가 가장 많았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조사 방식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90% ARS로 하고요. 10%를 이제 면접 조사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으로 하고. 예. 갤럽 같은 경우 100% 전화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RS를 다 쫓아가시는 분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의사가 조금 더 적극적이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차이가 좀 나타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것이 이제 주춤하고 반등의 기미가 좀 나타났다는 것은 양쪽으로도 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갤럽에서도 사실상 이 부정평가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나타났거든요. 뭐 가장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신년 기자회견의 어떤 요인이 가장 크다. 네. 즉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의 특기라고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호응을 했던 것이 소통이었거든요. 그 소통이 다시 이제 열려졌다는 것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사과를 하고 또 뭐 추윤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어느 정도의 반등은 사실은 기회를 한번 다시 준다. 기대를 한번 다시 갖는다.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이 곡선 자체가 완전히 어떤 추세가 상승 곡선을 그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기대치가 반영된 지지율이 성과로 이어진다면 이제 하나의 어떤 추세선이 만들어져서 네. 사실상 이제 상승 곡선이 그려지지만 기대치가 반영이 안 되는 성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사실은 더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 이러한 추이들을 지금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18일 나흘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이에요. 기자회견에서 그때 사실 이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다면 그리고 반영이 된다면 주춤하는 게 하락세가 주춤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오래간만에 기자회견을 했고 그 내용도 보면은 뭐 부동산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시장이 성공하지 안정을 시키지 못했다는 부분. 또 큰 거는 뭐냐면 권력 투쟁적 요소를 다 제거한 거예요. 감사원, 감사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재신임 이런 것 때문에 정치로 쟁점이 됐던 부분을 그나마 정리를 해줬다는 게 가장 컸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이미 제거한 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 지지자층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의사와는 다르게 대통령이 정리하는 게 큰 부분이었다. 네. 그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커 보이는데 근데 또 한 가지 같이 나타나는 것은 대통령의 소통력에 대한 의심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것 같았으면은 좀 미리 좀 하든지 왜 지나간 걸 다 정리하면서 말씀하실까 이런 이야기를 왜 문제가 생겼을 때 안 했을까는 아쉬움이 남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 능력이라 그럴까? 예. 여기에 대한 그 의심이 생기겠다 그래서 불안한 요소예요. 대통령으로서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LTV, DTI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기 입양 문제, 정인양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살이 깊지 못하는 그 어떻게 뭐 표현 이런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본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작은 데서는 놓쳤지만 큰 흐름을 잡았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볼 때 계속 소통하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장관들 임명하는 거 이런 거 봐서는 그건 힘들 것 같다 느껴져요. 근데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통합과 실용이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 1년 넘게 남은 이 문재인 정부의 숙제다. 통합과 실용이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예,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정당별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
결과를 먼저 보면요. 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23%입니다. 앞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도 보면은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다소 앞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정장 지지도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 몇 주 동안은 사실은 국민의힘당이 더 앞섰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뒤집어진 걸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왜 국민들이 이 국민의힘당에 대한 어떤 지지를 지금 유보 또는 철회하고 있느냐가 이제 초점이 될 것 같은데 예. 그 얘기는 지금 현 정부의 어떤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안 보이니까 약간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이탈을 했던 것인데 국민의힘당이 들어와 보니 국민의힘당도 뭔가 제시를 못하고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것이 뭐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실망감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사실 기대치를 모았던 부분은 서울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당 후보들의 어떤 단일화 뭐 이런 것들이 좀 기대치를 부풀려 놓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의 장면을 본다면 단일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피로감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이제 맞물려 있다라고 보고 지금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당이 뭔가 그 자체적으로 뭔가 비전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유권자들을 이제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지금 민주당의 어떤 평가, 부정적 평가에 반사 이익, 반사 효과를 거두는 측면만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만히 전략이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전략은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사실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국민의힘당의 어떤 부분들이 실망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빠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뭔가를 주지 않으면 이런 지지의 변동 사항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요, 그 지역별 정당 지지에 대한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오늘 갤럽 조사는 조사 권역을 부산, 울산, 경남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이 22% 그리고 국민의힘이 36%니까 14%포인트 차이. 저런 오르내림은 있지만 좀 놀랄만한 어떤 수치는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좀 그동안의 저런 수치 정도는 저 지역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 이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역전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많이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을 앞서는 특히 부산시장 선거라는 중요한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국민의힘 쪽 굉장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 후보들이 정책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저 수치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얼미터하고 갤럽 조사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리얼미터 어제 있었던 조사대로라면 예. 저걸 믿는다면 저렇게 보시죠. 저렇게 8%가 민주당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10%가 떨어지는 놀라운 그렇게 네. 엄청난 그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예. 저게 저는 뭐 저 정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마 어제 리얼미터 조사가 부산, 울산, 경남의 표본이 한 15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오늘 또 달라졌는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보여주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옛날 같지 않다는 것도 분명해진 거예요.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제가 뭐 표현하고 싶은데 저게 왜 그러냐 보면은 첫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시장 선거에 어떻게 보면 올린 전부 다 매달리는 사람 모습을 보이면서 부산이 소외됐다는 느낌을 갖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부산에서만 후보가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9명 되고 서울에 14명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의힘 후보 간의 인신공격이라든지 이런 그 네거티브 캠페인 같은 게 좀 중앙 언론에는 보도 안 되지만 예. 지역에서는 조직세를 깔아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대목이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문 정서에 기대서 야당이 자기 변화 없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아니냐? 아직도 야당이 정신 못 차린 건 아니냐? 이런 정서가 좀 퍼져 있는 것 같고 가장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게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저 가덕 신공항 문제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거나 어떻게 보면 좀 반대하지도 않는데도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저 대목이 적어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예. 이 예전 같지 않은 저런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고 보이지. 지금 뭐 심상치 않은 동향이다. 네, 저는 심상치 않다고 봐요.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 가덕도 신공항 말이에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이 예정지를 방문을 했고요. 특별법을 2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이 가덕도 이슈를 이번 선거에서 좀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의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지율이 지금 저런 식으로 변화되면 지금 가덕도 행의 어떤 의미가 더 사실 살아날 수 있는 예.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당이 부산시장 선거에 내놓는 비전과 정책이 뭔지 이것이 사실 이렇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지금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부각을 시키고 있고 이것을 실천적으로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예. 2월달 임시국회 때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180명에 가까운 거대 여당의 힘으로써 사실은 이 선거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실천력이 담보됐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부산 시민의 어떤 호응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사실 사면론을 꺼냈다가 좀 굉장히 주춤한 부분인데 문 대통령이 지금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거의 말끔하게 정리를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과가 전제돼야 되고 뭐 일단의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좀 어렵다 이런 것들로 일정 부분 교통 정리가 되면서 지지층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재결속하는 이런 계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정리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사실상 공약에 민주당 지도부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줬다.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이 국민의힘의 선거 관계자들이 뭐 인정은 하지 않겠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정말 올인하는 분위기였고, 그러니까요. 중앙당 분위기가 그랬죠. 예, 뭐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떼놓은 당상이다, 집안 싸움이다 이런 분위기가 더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부산 시민들의 정세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자기 국민의힘이 자기 땅이라고 자기 텃밭으로 해서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를 자아냈고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후보들 간의 그런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캠페인상의 어떤 그런 네거티브 캠페인도 나타나고 하면서 야당이 뭐 하는 거야 이런 의심을 네. 불러일으킨다면 가장 아픈 거예요. 근데 지도부 뭐 책임론까지 나온다고 하고 또 뭐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서 부산을 찾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 가봐야죠. 가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가덕 신공항이 부산에 가서 먹힌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가서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지도부가 부산 가서 우리 후보들한테 자기 당 후보에 힘을 실어주고 적어도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 거예요. 내가 제가 볼 때도 해야 되고. 아직까지 그 당내에서는 어떤 의견이 좀 정리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당내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래도 그 정도는 아마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뭐 제가 언론에 통해 봤습니다만 설 전에 부산을 가겠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반면에 민주당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 김영춘 전 장관은 이미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중앙당에서 뭐 가덕도 카드로 이렇게 정말 든든하게 지원이 된다면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지금 호를 가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덕, 덕을 가한다, 더한다,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그만큼 가덕도 신공항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예. 이번만큼은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가덕도 신공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것을 최대의 어떤 정치 공약, 이번 선거 공약 이걸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을 뭐 선거일까지 계속 줄기차게 실천력을 담보한다면 사실은 호응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요. 부동산 정책,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현장을 찾는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만났고요. 오세훈 전 시장도 뭐 PC방을 찾기도 했는데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우선 저는 그 야당 후보들로 적어도 서울시를 담당하겠다고 하는 야당 후보들로서는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들은 의견을 집약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정세균 총리의 반응이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태원 가서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강원래 씨인가 가수 네. 출신이 나와서 방역이 우리가 그게 형평성이 이렇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7시 8시부터 문 여는데 9시까지 영업하라니까 이런 경우 어디 있냐. 그러면서 방역이 꼴찌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굉장히 지지자들로부터 아주 그 공격을 당해가지고 결국 이제 사과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정세균 총리의 반응이. 근데 사실은 정치로 인용하면 안 되지만 지금까지 보면 8.15 집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쿠폰 살포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정부 역시 활용하지 않았다고 보장할 만한 그런 딱 없는 상황에서 9시까지 도시 못 먹고 살겠다 이래가지고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치인들이 지도자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불안감을 승부에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도한 반응으로 보이죠. 저도 댕기면은 이런 거잖아요. 마트 같은데 지금 직장 마치고 온 사람들이 8시에 확 몰리더라고요. 헬스클럽도 마찬가지잖아요. 8시에 몰려 9시에 문을 닫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10시까지 좀 해달라는 게 일반적인 요구였다고. 근데 1시간 차이가 왜 있느냐. 정부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세균 총리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2차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거리 제한, 거리두기인데 이것을 영업시간 제한으로 9시까지 묶어놓는 이 대목에서는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대표해서 야당 정신이 이야기를 하는데 불안감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총리의 답변은 굉장히 오히려 더 정치로 몰고 가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강원래 씨하고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안철수 대표 얘기는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원래 씨는 분명히 피해본 자영업자로서 사실 이런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요. 충분히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과도했던 건 뭐냐면 K방역이 꼴찌다. K방역의 주체는 사실은 정부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K방역이 성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K방역을 폄훼하는 거는 우리들의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을 다 폄훼하는 거와 이제 같은 선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과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엔 저는 뭐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나 지금 안철수 대표가 나왔던 얘기는 오후 9시 규제 얘기예요. 이것이 부적절하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세균 총리가 여기서 불만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경제 회복,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가장 그 욕구가 있고 그 필요성이 있는 건 정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9시까지 막고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감염 확산을 막아야만 사실은 경제 회복이 빨리 다가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 1시간 늘린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확산돼가지고 다시 1,000명대로 가고 2,000명대로 간다 그러면 사실 다시 뭐 이건 언제까지 우리의 방역이 기준이 더 강화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이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선거에서 지금 불만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해소시켜 준다는 그런 노력은 뭐 인정하지만 여기서 9시 룰이라는 것을 가볍게 이렇게 굉장히 부당한 걸로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당국도 고심 속에 내놓는 이 부분을 굉장히 쉽게 선거에 악용한다라고 표현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는 9시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9시 이후에 왜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울 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9시까지 이유를 풀어주게 되면 또 식사하고 2차로 이어진다는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걸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냉장히 보면은 이게 그 행정 관리 측면에서 10시까지 되면은 못 한다는 게 더 크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 대목이. 그러니까 9시까지라 9시와 10시 1시간 차이지만 현장에 있는 자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느끼는데 이걸 9시까지 자른 이유가 뭘까라고 판단해 볼 때 저는 오히려 행정 관리가 쉽다는 측면이 더 강조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리 제한이 중요하지 시간의 그 제한이 아닌데 이것은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그 근거가 뭐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자영업자의 불안감 그리고 방역 이것을 선거용 카드로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논란은 보궐선거 날 당일까지도 계속 있지 않을까. 그건 후보 자신만이 알고 있겠죠. 그 속내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계속 논란 속에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
사퇴하고 아마 다음 주쯤에 공식 출마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조용히 어디 외부에 활동 없이 공약 같은 거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우상호, 박영선, 우상호 이 두 대결이 어떻게 보면 신선하지는 않는데 이미 한 차례 경합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중적 인지도, 그다음 당 조직력 각각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또 속단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결과를 속단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각기 가진 장점이 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그 장점들이 이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6의 어떤 이 운동권의 대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런 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조직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에 이제 다수의 많은 의원들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다면 지금 박영선 장관이죠. 아직까지는 장관 같은 경우는 전 장관입니다. 전 장관입니다. 네.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중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중성과 이런 조직력의 어떤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50%대 50%예요. 그러니까 당원 50%고 여론조사 50%입니다. 근데 여론조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즉 여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 그러면 결정은 무엇이 하느냐, 즉 경쟁력 있는 대항마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이 곧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거는 제가 여기서 지금 거론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네. 시간이 좀 흘러가 봐야 되겠죠. 여성 가산점도 좀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뭐 아무래도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워낙 인지도도 높은 데다가 또 여성 가산점까지 받으면 좀 공평하지 않은 거냐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룰이 그렇게 정해져 예. 있는 거는 그대로 따르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우상호 의원이 또 더 이렇게 돋보이는 장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팽팽할 걸로 예상되는 경선과는 달리 흥행 면에서는 주춤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흥행은 사실은 어떻게 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야권 주도의 어떤 판이 지금 운영이 돼가고 있거든요. 예. 야권에서도 사실상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된다 그러면 여당의 어떤 경선의 어떤 분위기가 더 띄어지는 것이고 예.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여당에 대한 경선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야당의 어떤 단일화에 의존되어 있는 종속되어 있는 그런 성격이 일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예. 자, 그런가 하면 야권은요, 후보 단일화를 두고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간의 뭐 신경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기싸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양진영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그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 모두 그러면 단일화는 안 하자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절대 아니라고 예. 선을 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자 2월 말까지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뽑힌다.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단일화 협상이 되고 이렇게 시작하자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공식적인 반응이었고 그런데 중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러지 말고 내가 입당 안 하지 않아 들어가서 같이 붙여달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논리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대체 뭐랄까 이렇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만한 게임이잖아요 지금. 워낙 그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면 못 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3월 초부터 지금부터 3월 초까지 양쪽의 이런 감정선이랄까 양쪽도 지도자들도 있지만 지지자들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또 하나는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뭐 좀 왔다 뭐라 그럴까 정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네. 완전히 자기들 욕심만 챙기네.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을 오늘 이렇게 이겨서 다음에 내년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대목을 넘어설 정도로 저런 모양새가 비치면은 곤란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부터 서로 조심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심 끝에
승부수, 카드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의외로 굉장히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의힘당이 지금 사실 마이웨이를 가는 데에는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자신감이 하나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입당 안 한다고 했는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자당의 후보들 경선 과정을 지켜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타당의 즉 다른 당의 경선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건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거는 야권 지지자들이 통합, 단일화를 선호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예. 그래서 나는 지금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같이 이 경선 하자고 했는데 거절을 그쪽에서 한 것이다. 즉 이 분열의 어떤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지 않은 국민의힘당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뭔가를 계속 던지는 것에 책임 소재를 계속 국민의당에 넘기는 것이지 사실상 어떻게 공당이 입당을 하지 않은 사람을 들어와 가지고 같은 당의 어떤 자당의 후보들과 같이 경선을 치릅니까? 이게 자당의 어떤 경선 룰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인데 예. 저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정당 정치 이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저는 바깥에서 이렇게 훈수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핍박하지 말아라. 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 그다음에 김무성 전 대표도 도대체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벌써 오만해졌느냐. 안철수 저 정도 하면 좀 조금은 받아줄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이 대목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내부 균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일부 네. 중진 의원들을 포함해서.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번에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입당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었잖아요. 그래도 공당의 대표인데 혼자 와서 입당을 해서 경선을 같이 하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부터는 제가 원래 3월 초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3월 초 가는 과정에서 양측 지지자들을 감정선 건드리면 안 된다. 특히나 국민들에게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는 할 텐데 그게 뭐 여론조사가 됐건 단일화는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왜 유일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단일화 안 하는 분은 단일화 응하지 않는 분은 누가 됐건 정치세로 남아있지 않을 수 남아있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에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